코로나19 관련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모두 5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방역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확진자의 수는 총 893명이 됐습니다. 저희 어제 뉴스파이터 방송 이후로 이제 60명이 추가로 발생을 해서요. 이렇게 893명, 거의 900명 가까이 지금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신규 확진자 60명 중에서요. 49명은 대구 경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확진자는 총 731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사 진행은 13,273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사망자가 9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사망자도 오늘 오전에 사망자 수가 1명이 추가돼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가 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발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51년생 여성 환자입니다.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그 병원에서 일단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을 하시고 검사 결과가 오늘 아침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사한 결과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확진자의 접촉자로 현재 분류가 된 상태이고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사망자의 이 감염 경로와 또 사망 원인을 또 밝혀내는데 방역당국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68세 여성이고요. 지금 23일 날 복부 팽만 증세로 이제 칠곡 경북대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 음악병동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폐렴 증세가 심해가지고 결국은 코로나19 검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급성 호흡 부전이 새벽 3시 경에 이제 와서 결국 오후 9시 경에 이제 다시금 양성 판정을 받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사망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마 양성 판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칠곡에 있는 경북대병원의 응급실이 지금 오전 11시 50분부터 폐쇄됐다고 합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처럼 사망 이후 확진 판정을 이번 9번째 사망자도 받게 되면서 지금 국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9명으로 늘게 됐는데 지금 앞서 질병관리본부의 이 브리핑 내용 중에서도요, 김기혁 아나운서. 신천지 교도와의 접촉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9번째 사망자의 신천지 신도 여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일단은 병원에서는 사망한 환자에 대한 신원 정보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9번째 사망자가 신천지 신도였는지는 확인을 아직은 이제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청도 대남병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요. 자고 나면 정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재문 교수님, 대한민국이 확진자 수가 중국 다음으로 많다는 불명예를 또 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25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 수가 893명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크루즈선 확진 판정을 포함해서 851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증가하는 속도나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조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대구 경북 지역, 그 지역이 이제 중심이 되면서 아마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벗어나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김경우 교수님, 지금 일본은 800명대 확진자가 지금 우리와 얼마 차이, 800명대에서는 이제 엎치락뒤짝했다가 지금 대한민국이 확진자 수로는 전 세계 중국 다음으로 2등까지 됐습니다만 불명예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확진자 수 증가폭이 둔화인 반면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확진자 수가 결국 감염자 수랑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시기랑도 일치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나오려면은 어느 정도 잠복기를 거쳐서 바이러스가 이제 배출될 때 그때 검사를 해야지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감염 초기에는 검사를 해도 음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확진자로 나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잠복기를 거친 3, 4일, 평균 3, 4일, 최대 14일까지 전에 감염되셨던 분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고요. 물론 반대로 확진자 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도 처음에 28번째 환자까지는 확진자 수가 없다고 해서 잠깐 안심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대구 신천지 교회 중심으로 이미
감염자들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숫자이기 때문에 네네. 일본이 확진자 수가 적다는 것이 과연 감염 발생이 줄어들어서 없는 건지 네. 아니면 확진 검사를 잘 안 해서 확진자 수가 없는지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 그리고 중국을 경유한 사람들의 입국 금지를 머뭇머뭇거리는 동안요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단미 변호사님. 네, 이 중국 산둥성의 웨이하이에 입국한 한국인들이 도착 직후에 중국 당국에서 한때 격리가 됐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 24일자의 보도입니다. 네. 그 외교부 당국이 24일에 이 공항에 도착했던 우리 국민 2명이 중국 정부가 지정한 호텔로 이동해서 격리 조치가 됐고 이렇게 격리 조치가 되자 즉각 상황을 파악을 하고 영사를 보내서 필요한 조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격리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느니까 이 한국으로부터의 이 코로나19의 역유입을 우려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2명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상태이고 격리 과정에서 중국 당국의 부당한 대우는 없었다라고 이제 우리 영사는 접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당초 격리 기간이 한 5일에서 7일 정도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 2명에 대해서는 이날 밤에 격리가 해제가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국민에 대한 중국 입국 금지가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제 있었던 24일자이고 네. 지금 이 속보로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오후에도 이 제주 항공으로 우리나라에서 출발을 해서 네. 중국에 도착한 이 항공기에 타고 있었던 167명 전체를 현재 입국 금지를 하고 격리를 했다. 근데 네. 이 167명 전체가 한국인은 아니고요. 이 중에 한국인은 19명이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 정부는 이게 한국인에게 대한 입국 금지가 아니라 전부 그 안에 있는 비행기 전부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격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요, 물론 중국의 이 중앙정부에 의한 조치는 아닙니다. 이 중국에는 여러 성이 있죠. 뭐 산둥성 등등등 그런 지방 정부가 있는데 일단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시 중국 입국 시 격리 조치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우리 예. 입장에서는 적반하장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물론 이제 중국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중국인들이 가능한 한 발열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의심 증상이 있을 때만 입국을 금지했고 후베이성이나 우한성을 거쳐서 오거나 거기서 발급한 비자나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온 분들이라고 해서 무작정 저렇게 아무런 물론 아직까지 정확하게 근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의심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격리 조치를 시켰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상응한 조치를 우리도 취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중국 정부가 만약 그 공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하신 성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거는 해명을 반드시 드려야 되고 우리 정부도 외교부를 통해서 유감을 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뭐 본인들이 사실은 물론 중국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 이 질병이 발병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처하고 우리도 그런 그렇죠. 상황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말 상호주의 원칙을 잘 지켜야 될 텐데 그런 네.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지방정부 산둥성 같은 경우 이런 곳은 지금 아예 입국을 금지한 것은 아니고 지금 격리 조치, 입국 시 격리 조치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예 입국을 금지한 나라 어쩌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신세가 됐습니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홍콩과 대만은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입국 금지 조치에다가 입국을 한 한국인에 대해서 이제 내보내는 조치까지 하면서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과잉 대응이다라면서 이제 꼬집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홍콩과 대만도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에서 머물렀던 한국인이든 외국인 모두를 홍콩과 대만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근데 이게 왜 차별 조치라고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홍콩에 들어온 입경, 아예 국경을 못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이탈리아에서 들어오는 비홍콩 시민에 대해서는요. 14일간의 격리 조치나 체온 측정 등의 권고 조치만 한 것에 비해서 완전히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별 조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리가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게 이수정 교수님, 이탈리아, 이란, 한국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면서요? 네, 뭐 지금 일단은 이제 이탈리아와 이란과 한국이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로 보입니다. 네. 물론 한국이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뭐 확진자 수가 중국 다음으로 많은 건 틀림이 네. 없고요. 그러나 이제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와서 23일 기준으로 15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24일 기준으로 12명이 이제 그 뭐 사망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망자 숫자로 보면 중국 다음으로 많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네. 확진자 수 대비는 이란 같은 나라는요. 확진자 수 대비가 사망자가 지금 중국 다음으로 많다는 거 지금 12명이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탈리아, 이란 그리고 대한민국 공통점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나라 이런 공통점이라는 또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최진봉 교수님 예. 반면에 몽골, 미얀마 사실 몽골 같은 경우는요. 상당한 거리를 중국과 국경을 마주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몽골, 미얀마 등의 공통점은요. 입국 금지 조치를 하면서 지금 확진자가 제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중국 이제 이달 초부터 몽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을 오가는 여객 운항도 중단을 했고요. 네.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중국 관광에 대한 입국 도착 비자와 비자 발급을 중단을 했고요. 네. 그리고 라오스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2월 초부터 국경 지역 도로를 봉쇄하고 중국행 비행기 운행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확진자가 없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걸 조치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면적으로 확진자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몽골이나 아니면 미얀마나 라오스와 같은 효과를 얻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예 초창기부터 그러면 이런 정책을 썼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 입국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 감염돼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또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예컨대 지금 상황에서 입국을 완전히 막는 것이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죠. 완벽한 문제 해결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산세가 점점 많아지고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강해지고 중앙정부가 만약에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나. 그러니까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요. 중국인이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청원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면서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이 청원에 동의한 수가요. 76만 1,833명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하, 네. 이게 이틀 전 23일에 마감이 됐는데 어쨌든 청와대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달 안에 내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76만 명이 넘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네. 가장 많은 청원의 동의수를 얻었던 게 지난해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었습니다. 이게 183만 1,900명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재작년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기억하시죠? 네. 이거에 대한 이제 엄벌을 촉구해야 된다는 청원이 동의가 119만 2,049명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중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최단미 변호사님. 일단 이 한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 SNS를 통해서 즉각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실시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유입을 막은 상태에서 국내 감염자를 관리를 하고 방역을 하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지만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라면서 외부에서 이제 밀려 들어오는 감염을 차단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내에서만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지금 이 대구의 시장이죠.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교적인 부분을 감수하고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던 나라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더딘데 그때 조치하는 게 옳지 않았나 싶다. 다만 이제는 때늦은 감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까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 차원의 입장이라고 봐야겠죠. 이미 중국인 입국자가 80%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교류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요. 국내 중소기업들은요. 만약에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중국의 무역 보복이 두렵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섣불리 대응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의료적으로 볼 때는요. 김경우 교수님 이게 진짜로 지금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게 실익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 그 전염병 초기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그 지역으로부터 전면적인 봉쇄를 초반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우한성에서 유행을 했을 때 이미 12월 30일 날 기억하시겠지만 류원양 의사가 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폐렴이 여러 명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네. 경고를 했는데 이게 묻히고 1월 7일 날 공식적으로 이게 신종 바이러스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중국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신종이긴 하지만 폐렴을 일으키고 사람 간의 전염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애매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 그 최종적인 그 조치는 아니겠지만 중국 특히 우한 지역으로부터의 봉쇄 조치는 1월 초나 중순에 이미 네. 조금 시작했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하지만은 그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우한을 봉쇄한 게 1월 22일이고 그다음에 후베이성 전체를 봉쇄한 게 23일인데 근데 이때 입국 금지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방역대책본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한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이제 검역을 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일본 환자 그 완치를 받고 감사 편지를 쓰고 가셨던 일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입국 단계에서 발열이 체크돼서 바로 격리돼서 네. 치료돼서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3번 환자도 우한에서 오신 한국 분이시기 네. 때문에 일단은 그 초기에 약간 이미 중국에서 늦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하는 것은 또 중국 자체에서도 1월 22일 날 이미 한 것이고 그때 해도 이미 전국적 중국 전역으로 발생자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은 중국을 입국 금지를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은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 입국 금지와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한국인, 외국인을 다 입국 금지하는 건 약간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중국인 입국 금지로 해가지고 마치 중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선입견처럼 청원에 올라간 것 같은데 네.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만약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입국 금지를 한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또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 바로 오지 못하니까 자기 여행력을 숨기고 제3국가에 네. 가 있다가 한 2, 3일 정도 머물렀다가 다른 비행기 편으로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검역에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이제 검역을 철저히 하면서 네. 또 제한된 수로 입국을 허용하는 게 좋을 텐데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2009년 사스 때 네. 홍콩에서 이제 한 분이 토론토에 가서 이제 대규모 감염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 토론토를 여행 자제 국가로 공고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런 신세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리아 포비아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김기혁 아나운서 예. 앞서 뭐 홍콩 대만 얘기도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들을 입국 금지한 나라가 여기뿐만이 아니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한국인 그리고 한국을 경유했던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저희가 앞서서 뭐 홍콩의 사례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추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바레인, 사모아 그리고 미국령의 사모아 그리고 키리바시, 네. 홍콩, 모리셔스까지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들 이제 8개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14일 이내에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이제 입국 금지만 8개국이고요. 그 이제 표로 보면은 더 많은 나라들이 이제 입국에 대한 강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항공편 운항 중단이라든지, 네, 운항 감축, 입국 절차 강화 등 네. 이렇게 따지면은 거의 한 30개국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권 지금 저 지도 도표를 봐도요. 그래픽을 봐도 최단민 변호사님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대구와 경북에서 온 한국인을 14일간 격리할 방침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는 기간이 15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비자 없이 그냥 갔는데 14일이 격리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입국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 조치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다낭시 같은 경우에는 24일 오전에 대구에서 도착한 여객기에 타고 있었던 한국인 20명에게 별도의 입국 절차를 밟도록 하고 또 근처 병원에 격리를 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호치민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한국에서 입국한 575명 가운데에서 대구 출신의 한국인 3명을 병원에 격리를 했습니다. 네. 베트남뿐만 아니라 몽골 같은 경우에는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한국에서 몽골로 입국하거나 몽골에서 한국으로 가는 모든 항공편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고요. 네. 쿠웨이트도 한국을 비롯해서 태국, 이탈리아로 오가는 항공편을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베트남의 보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여객기를 통해서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유입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의 대구와 경북 등 코로나19 발생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분리 격리하는 것을 국방부에게 맡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게요. 혹시라도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 해당 나라에 이미 살고 계신 우리 동포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까지 도매금으로 한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코로나19 뭐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이상한 시선을 받을까 봐 걱정되고 이렇다면 외교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는데요. 네. 오늘 오후에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청사로 불러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주한 주요 외교 대사들을 그리고 이제 관계자들을 불러서 우리 정부가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요. 네. 대구 지금 지역이나 이 지역이 어떻게 지금 방역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걸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네. 이런 과도한 조치, 예를 들면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어떤 포비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너무 서운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지금 최단비 변호사, 미국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조치를 했어요, 지금. 네, 미국의 CDC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여행 경보와 관련되어서 최고 단계인 3단계 경고 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이 여행 경보는 주의, 경계, 경고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2단계 경계로 격상한 지 이틀 만에 가장 최고 단계인 3단계 경고로 격상을 한 건데요. 아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코로나19로 유발된 호흡기 질환 발생에 광범위하게 진행 중에 있고 노인과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한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라 이렇게 밝혔고요. 이 미국이 지금 3단계 여행 경보인 경고 단계로 격상한 나라 딱 2군데입니다. 어디예요? 하나가 중국 본토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중국과 동급이란 얘기잖아요, 동급으로 그러면. 지금 여행 경보로 경고를 내렸고요. 지금 미국뿐이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대구와 청도 지역으로 여행을 연기해달라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독일의 외무부가 홈페이지에서 여행 안전 섹션을 통해서 한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사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뉴스와 기관 정보를 항상 주시해달라라고 하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야 한다면 출발 전에 관계자들에게 현지 상황을 문의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코리아 포비아 확산의 불똥이요. 우리 신혼부부들한테도 튀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최진봉 교수님. 예, 아프리카에 있는 섬나라 모리셔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신혼여행을 간 17쌍의 신혼부부들이 있었습니다. 네.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이 아마 약간의 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허. 감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유로 해서 이 모든 17쌍 모두를 격리하고 아예 입국 세상에.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발열 증상을 보인다는 한국인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네. 모든 사람까지 다 34명 모두를 격리 조치를 했는데요. 그중에 임신부도 한 분 계셨거든요. 아이고. 임신부를 포함한 4분은 병원으로 격리를 시키고 나머지 30명은 수용시설로 격리를 했는데 네. 문제는 네. 이 수용시설이라는 곳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아니 호텔 같은데 이런데 지금 전혀 격리한 게 아니라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쓰지 않는 임시 건물에 허허. 격리를 시킨 거예요. 네. 거기에 심지어
그 씻을 수 있는 뭐 비누나 수건 이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어허. 아프리카니까 저게 더운 날씨 아니겠습니까? 네. 샤워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 곳에 모든 사람이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 곳에 모든 사람이 함께 이렇게 숙식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벌레들도 너무 많아서 문을 열기만 하면 벌레들이 막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놀라고 제가 볼 때는 없는 병도 생길 것 같아요. 저 안에 들어가면. 어허. 그런 지금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수영 교수님 네.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저분들 신혼의 단꿈을 안고 허니문을 즐기기 위해서 갔는데 이게 지금 허니문이 지금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게 해서 정부가 저분들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정부가 이제 데려와야지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가 그렇게 비행기 편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일단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한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체류한 사람들은 입국 금지다. 이렇게 이제 한국 대사관에 통보를 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귀국을 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 34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항공편을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까 모리셔스 정부가 항공편이 마련이 되는 대로 그 모리셔스 편 이제 항공편으로 우리나라로 귀국하도록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지금 17상 34명의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 신혼부부가요. 지금 저곳에 격리돼 있는데 아주 열악한 시설에서 지금 씻지도 못하고 지금 격리 조치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저분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에 발이 묶여있던 우리 국민들이 또 인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최단미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행 중에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이스라엘에서 발이 묶여 있었던 한국인 여행객이죠. 221명이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귀국을 하면서 이 공항 내 검역소에서 발열 검사를 하고 건강상태 질문서 등을 작성을 하고 이제 귀가 조치가 됐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전세기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왔죠. 총 돌아온 관광객이 한 400여 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스라엘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2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를 하고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의 운항 중단 조치에도 나선 바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여행객들의 발이 묶여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아하.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요. 지금 이 지경까지 됐습니다. 이번에 오늘 오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전세기는요. 이스라엘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한국인들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지금 이 지경까지 됐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그 관광객들이 일요일 날은 전부 호텔에서 방에서만 뭐 격리인 거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식사도 방으로 배달이 됐으니까. 이제 호텔 측이 아무래도 이스라엘 정부의 권고를 받아서 이제 이행을 한 거겠네요. 그렇죠. 예. 팔레스타인 쫓겨나신 여행객들은 공항에 와서 어젯밤에 묵었고요.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니까 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호텔에서 이제 근데 지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외교부는요, 이스라엘에서 한국인의 격리 조치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 밝혔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현지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MBN 또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사실상 이 호텔방에서 이 시민들이 격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일정이 또 취소가 됐고 호텔에 묵으면서 밥까지 배달을 해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네. 또 한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호텔 방에서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만약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은 굉장히 그 혐오하듯이 쳐다보고 세상에. 피하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합니다. 아하.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귀국한 우리 한국 시민의 이야기를 빗대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인 관광객이 이스라엘에 아까 40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정부는 또 신청자를 받아서 이들을 또 본인의 이제 자비를 또 자기 돈 들여서 보내는 거예요? 예, 자기 돈들을 이제 투여를 해가지고 한국으로 돌려보낼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기분이 너무 나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자존심 상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마치 전체가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처럼 취급하잖아요. 너무 지금 억울하잖아요.
지금 이 대응 외교부가 강력하게 대응에 나서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에서요. 또 다른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볼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일단 정부 당국에서 이야기한 게 이번 주가 어떤 코로나19의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아하. 중국인 유학생들이 방학이 끝나고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후베이성에서만 들어온 사람만 입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유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 조치로서는. 이제 유학생들이 한 7만여 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아요? 예, 반 정도가 이제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만 8천 명 정도가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만 한 10,00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 당국의 조치는 이렇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학교, 그 대학교에 기숙사에 머물 수 있도록 그 숙소를 제공을 하고 최대한 1인 1실,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이 포함되어 있는 곳으로 제공을 하고 도시락과 생필품을 제공을 해서 약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7만 명 중에 지금 들어온 사람이 한 3만 8천 명이라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요. 최진봉 교수님 전부 다 그 대학 내에 있는 기숙사에서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다 전부 기숙사 생활만 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정부는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 대학들이 과연 이게 수용이 가능하냐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야 식사 같은 것도 기숙사에서 제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외부에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럼 격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숙이나 자취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비중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까지 전부 다 그럼 기숙사에 수용을 해야 되는데 학교마다 약간의 그 시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을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자취나 하숙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면 편의점도 갈 것이고요. 식당도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또 마트에 가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되려면 학교 당국이 철저하게 1대1로 마크를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능한 한 기숙사를 다 운영해야 될 텐데 문제는 기숙사를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도 기숙사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학생들을 다 내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다른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대책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냐 그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고요. 그리고 오늘 언론 보도에 일면 신문에 큼지막하게 사진이 실렸는데요. 김경우 교수님, 중국에서 들어온 유학생들이요. 앞서 지금 우리 정부는 자율격리에 지금 맡기고 있는데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근데 이 학생들이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자기 생필품을 사고 음식 쇼핑을 하고 있어요. 그게 고스란히 일면 사진에 실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막 활보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확진된 28사례를 보게 되면 그 활보하신 사례가 몇 있었죠.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접촉하신 분들을 봤을 때 그분이 뭐 마트도 가시고 극장도 가고 뭐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바로는 물론 그분이 마스크를 안 하셨겠지만 마트를 가서 이렇게 전염된 사례는 없었고 가족 간의 전염이라든지 아니면 지인과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이렇게 마트를 잠깐 간 거 가지고 이렇게 전염이 퍼질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일단 이분들이 이렇게 마트를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생필품 같은 걸 지원해드리고 또 이렇게 위생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또 자기 증상을 보고를 잘 할 수 있게 하고 또 자율격리라고 하지만 학교 자체 내에서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서로 좀 감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정부가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계속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는데 오늘요 대구 시민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오늘 그 당정청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회의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추경안이라든지 마스크 공급, 다중 집회 관리 방안 등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이제 하던 도중에 나온 말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강화해 지정을 해서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허. 여기서 이제 봉쇄 조치라는 말이 논란이 된 건데요. 네. 이 논란이 확산이 되자 일단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한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출입 자체를 막는다는 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아니, 봉쇄라는 글자를 써놓고 해석은 다르게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대구 시민분들 혼란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맞아요. 그래서 단어를 사용할 때 이게 특히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는 단어 사용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정청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이것도 국회가 지금 봉쇄가 되는 바람에 그랬죠. 결국 밖에서 했거든요. 그랬죠. 그랬으면 이 먼 발표를 하기 전에는 항상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두 번, 세 번 생각해야 돼요. 그럼요. 그래야 돼요. 네. 괜히 이게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도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정부가 제가 볼 때 뭐 교통을 완전히 막고 대구를 다른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켰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쇄란 말이 들어가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걸 막겠다는 의미고 네. 그러니까 감염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겠다는 의미였는데 마치 네. 봉쇄란 말이 들어감으로써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를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거 아닙니다. 그게 절대 아니고 잘못 발표된 것이고 네. 의미가 감염을 막겠다는 의미였지 뭐 사람들의 어떤 교류라든지 아니면 교통의 교류를 완전히 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든 아니면 정부 당국이든 방역 당국이든 발표할 때마다 네. 한 번 더 꼼꼼하게 봐야 된다. 네. 단어 하나 잘못 사용하면 그거 전체가 사회적으로 미칠 방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발표문도 만들고 발표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가 급기야 해명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우한시와 같이 지역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 방역 용어로서 봉쇄 전략과 완화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걸 차단하든지 또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서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든지 조기에 검진을 좀 더 한다든지 해서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한다라는 그런 봉쇄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봉쇄 조치보다는 훨씬 강력한 그런 방역상의 봉쇄라는 의미지 지역 자체를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김 교수님, 저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에요. 봉쇄가 일반 봉쇄가 있고 특별 봉쇄가 있습니까? 그냥 봉쇄란 단어를 그럼 쓰지 말고 다른 적절한 용어로 대체했으면 대구 시민분들이 저런 혼란과 불안이 없었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지금 중국 우한시가 하고 있는 봉쇄 조치와 오늘 당정이 말한 봉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그 우한시의 봉쇄 조치에 의한 현상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일단 우한시는 우한을 진출입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통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도 수도비 되고 공항이나 기차역도 폐쇄하고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우한을 꼭 벗어내야 된다면 허가를 받고 또 벗어나더라도 임시 격리를 해서 병이 나타나는지 이런 거를 관찰하게 완전히 외부와 고립한 조치였기 때문에 네. 지금 대구시를 그렇게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효과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요, 사실 전형적인 탁상 행정상에 나온 용어다. 이게 일각에서는 언론 보도에서는 해프닝이라는 표현까지 제목에 썼습니다만 이수정 교수님, 이건 해프닝 차원이 아니에요. 배려가 부족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우한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서는 지금 이렇게 마치 물리적으로 고립시키는 듯한 이런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모든 전력을 다 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도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도 이제 모자라는 판에 공포와 싸워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하는 그러니까요.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감염병의 가장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 조심을 정말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대구는 완전히 지금 가게들, 자영업자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네. 이런 큰 지경에 이를 뿐만 아니라 네. 결국 이런 공포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는 격리 상태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이제 불안을 불러일으킨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당정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대구 지역 봉쇄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지금 대구의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도 한마디 하고 나섰죠?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대구 수성구 갑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김부겸 의원이 배려 없는 언행을 삼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자신의 SNS에 오해받을 봉쇄조치 발언, 배려 없는 언행을 일절 삼가라 이러한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서 당정청 회의에서 봉쇄조치라는 표현이 사용돼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었다. 왜 이런 배려 없는 언행이 계속되는지 비통한 심정이다라고 하면서 오해라고는 하지만 주민들 마음에는 비수가 꽂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대구 시민들의 심정을 알기나 합니까? 지금 대구는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리에서.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마치 그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퍼졌던 그 중국의 우한의 어떤 그런 시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지금 그 어떤 정도로. 그림인데 이게? 예, 이게 대구 이제 동성로의 사진인데요. 네.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몇 명밖에 이야. 걸어 다니는 분이 없고 차도 이게 아마 지켜볼 수가 드론으로 없고요. 촬영한 것 같아요. 네. 예,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세상에. 가게는 열려 있지만 이제 사람이 있는 곳도 찾아보기 힘들고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칠곡 경북대병원이 대구 또 북구에 있는데 네. 여기서 또 9번째 사망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공무원 4명까지 추가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나가러 밥을 먹으러 가기도 약간 두렵고 네. 어떤 그 공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행정기관을 찾아가기도 지금 무서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사진이요, 대구 동성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대구 동성로 하면요, 서울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명동 같은 곳이 번화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시각이 언제냐? 혹시 새벽 시간대 아니야? 여러분 감 잡으시겠어요? 새벽이라면 저렇게 간판들은 다 코어나게 불을 켜고 있는데 손님이 없잖아요. 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 사진을 찍은 언론사의 저 설명에 따르면 저 때가 오후 6시 40분쯤이랍니다. 한창 퇴근 시간대예요. 그런데 저렇게 인적이 완전히 끊긴 모습이 대구 동성로 중심가의 모습입니다. 을씨년스럽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런 상황입니다. 실제 대구 분위기가 어떨지요? 대구 시내 상인의 얘기를 통해서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손님이 없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한 반 이상 가게 문을 다 닫은 상태예요. 저도 곧 퇴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에 3명 타고 왔거든요. 사람이 안 다녀요. 예. 가면 생수 한두 여대 남아 있고 그래요 지금. 물이 없으면 일단 안 되니까. 지금요, 저희들이 무슨 꾸며낸 얘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대구 시민분의 얘기 방금 들으셨죠? 이수연 교수님, 완전 전쟁 분위기랍니다. 글쎄, 지금 이제 동성로가 저렇다는 건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동성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녁 시간대면 아주 사람들로 바글바글 하거든요. 뭐 다들 이제 저녁 먹으러 나와서 퇴근 시간대에 아주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장소인데 지금 완전 저렇게 아무도 없는 을씨년스러운 무슨 뭐 전쟁터 분위기 비슷한 네. 결국에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결국은 뭐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아니면 사실은 공포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건지 사실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마스크만 필요한 게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모든 소통이 마비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생필품도 굉장히 부족해질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전개될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부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황이요, 동성로 상황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구에 정말 우리 전국에서 유명한 3대 시장 중 하나 대구에 있는 거 아시죠? 서문시장입니다. 이 강경시장, 평양시장과 더불어 조선시대부터 생겼던 3대 시장 서문시장이요, 생긴 지 500년 만에 처음으로요,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엿새 동안 장사를 안 합니다. 영업을 안 합니다. 그런데요, 김경우 교수님, 메르스 때나 사스 때도 이 대구 서문시장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2016년 서문시장 대화재 때도 일부 상가는 문을 열고 장사를 했어요. 5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문을 닫고 장사를 안 하는 경우 지금. 그 정도 지금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지금.
네, 이 메르스와는 다르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이 또 있었는데요. 비교적 걸리더라도 경증이지만 초기에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역사회에서 감염될 수 있다는 이런 공포.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청도 대남병원에서 주로 이제 고위험군들이 또 정신질환까지 있으시면서 이분들의 폐렴이 늦게 발견되면서 지금 계속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태. 네.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제 병의 어떤 중증도도 지금 정확히 더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네. 이렇게 지금 사망자라든가 급증한 확진자 수 이런 것들이 보다 시민들에게 공포를 주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불안이 있어야 조심을 하고 하실 수 있지만 또 너무 과도한 공포는 오히려 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공포는 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렇게 방역 당국이 소독을 군데군데 곳곳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대구 시민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요. 저런 소독 조치가 아니에요. 마스크 같은 개인의 기본적인 방역 장비조차 갖추기 힘들다는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마스크 자체도 사실은 대구에서 사기가 물론 요즘은요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도 사실은 구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줄을 네. 엄청나게 서야 되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 한 대형마트가 24일 날 대구 경북 지역에만 141만 장 우선 판매하기로 저게 결정했어요. 무슨 모습이에요, 저게? 마스크 살라고 서 있는 줄이에요, 저게. 세상에 무슨 행사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요? 아닙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줄 서 있는 게 저 지금 몇 겹으로 줄 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저분들이 다 샀냐? 못 샀습니다. 그러겠네요. 먼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네. 뒤에 서 있던 분들은요 원성하고 뭐 화내고 돌아가셨는데 네. 그만큼 대구시에는 이 불안감이 확산돼 있는 거예요. 아하. 그 제한적으로 저게 뭐 몇 개씩만 팔았거든요. 뭐 살 수 있는 만큼 살 수 있는 상황도 세상에. 아니에요. 141만 장을 결국 대구 지역에서 판매를 했는데 거의 삽시간에 나가버려가지고 지금은 또 부족한 상태예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매점 배송 맞겠다고 했잖아요. 네. 뭐 1000만 장이 뭡니까? 1000만 장씩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다 네.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관공서 네. 또는 뭐 이게 대기업들 이런 데서 이게 박스채 사간대요. 그래서 물론 거기도 필요해서 가져가겠죠.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쓸 수 있도록 충분히 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구 지역도 문제고 전국적으로 마스크 특히 이제 대구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마스크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들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국민분들이 체감할 때 마스크를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 주변에서도요. 쪽방촌에 계신 분들 취약계층 분들은요. 더더욱 마스크 구하기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이렇다 보니까요. 오늘 당정이 특별 대책을 내놨다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공적 의무 공급은 지금 최대 일일 생산량의 50% 정도를 기존 이 상업적 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공적망을 통해서 의무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일부는 무상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수출 제한 조치를 통해서 최대 10% 이하로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고시를 오늘 중으로 통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단비 변호사님, 저 얘기를 들은 시청자분들, 국민분들은 아니 지금 우리가 쓸 마스크도 없는데 수출 물량을 10%로 제한한다고 이게 지금 할 소리야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네, 이거 마스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렇게 많이 생산되는데 어디로 가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마스크가 수출이 되고 있는 물량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국내에도 공급이 되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26일 0시부터 이제 새로 실시가 된다는 것인데 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수급 조정이 이제 불가피한 경우 그러한 이제 물가에 관련된 경우에는 공급과 출고에 대해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법적 근거에 따라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이 첫 번째 조정 조치는 마스크의 수출을 제한하겠다. 즉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만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이 수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적 판매처로 의무적으로 출하. 즉 당일날 생산하는 것의 50%는 무조건 공적인 판매처. 예를 들자면은 뭐 우정사업본부라든지 아니면 농협중앙회로 공적인 판매처로 의무 출하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의무 출하 받아서 확보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감염법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구와 경북 청도군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앞서도 보셨죠? 글쎄요. 한 서너 겹 줄을 이렇게 삥 둘러쌀 정도로 건물을 둘러쌀 정도로 줄 서잖아요. 마스크 사려고요. 장사진을 이루는 모습인데
대체 진짜로 판매하시는 분의 얘기를 통해서 얼마나 대구 지역 분들이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운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없어요. 대구시 약사에서도 그렇고 푼다고 얘기는 하는데 약국당 들어오는 개수는 너무 적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100만 개를 풀어봤자 대구 경북 인구가 한 500만 가까이 되지 않나요? 지금 보면 사람들 마스크 안 쓴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렇게 치면은 매일매일 500만 개는 들어와야 수요가 생길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그럼 지금 손님들 얘기 들어보면 전국 여기 대구에 다 없어요. 마스크 자체가. 하루에도 수백 명 되고 전화로도 하루에 100통 이상 오는 것 같네. 마스크 부족하잖아요. 지금 약국 관계자분 얘기가 마스크 없다고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김 교수님, 혹시 그러면 이런 좀 어리석은 생각도 해봐요. 제가 마스크 그냥 내가 써둔 거니까 퇴근한 다음에 탈탈 턴 다음에 다시 내일 출근할 때 좀 아끼는 차원에서 다시 쓰고 나올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이런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마스크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다면 다시 써도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마스크는 원칙적으로 일회용인데 일단은 사람이 좀 모이고 많이 밀폐된 공간에 내가 마스크를 노출이 됐다. 그러면 좀 다시 쓰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별로 그런 밀집된 공간이 아니었다고 하시면은 조금 더 쓰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급한 대로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참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마스크를요. 자급자족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데 김경환 아나운서 무슨 얘기입니까? 예, 요즘 시민분들 인터넷 주문으로도 마스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폭리를 취하기 위한 이 업체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내가 주문을 하고 나서 가격을 올린 다음에 이 가격에 살 거 아니면 취소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백장 영업이에요? 뭐예요, 이 지경에? 맞습니다. 네. 그게 정말 답답한 현실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마스크가 필요하고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을 제공한 또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허허. 원단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마스크용 부직포 원단을 구매를 하고 네. 그리고 KF94 필터 원단을 구매를 한 다음에 직접 저렇게 수작업으로 일회용 마스크를 만드는 영상입니다. 이제 원단은 그래도 좀 이제 구하기가 좀 용이한가 봐요. 마스크 그것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영상이 제작이 돼서 유포가 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따라하려는 또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 영상을 올린 분은 그래도 마스크용 원단도 구입하고요. 부직포의 원단도 구입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옆에 마스크처럼 촘촘하게 바느질도 하고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 코로나19 사태 초창기에는요. 유튜브에 이런 영상도 올라왔어요. 이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친타올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어도 마스크를 만들면 되지 않냐 해가지고 만드는 영상까지 올렸어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김 교수님, 일단 저 원단을 사서 만들어도 되는지와 그리고 앞서 한창 전에 올라왔던 집에서 쓰는 키친타올로 혹시 마스크를 만들어도 되는지 그 부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보건용 마스크로 알려진 KF80이나 94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약처에서 인증한 기관에서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테스트는 그 마스크의 효과성, 사실은 이제 미세먼지 방지용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 차단 효과도 볼 뿐만 아니라 또 위해성을 측정합니다. 포름알데히드라든지 그 재료에서 유해한 성분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게 되고 또 마스크가 얼마나 얼굴에 잘 맞아서 새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요. 네. 좀 우려되는 것은 이제 집에서 만드시는 것이 이제 과연 그러한 효과성은 조금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안정성과 이제 밀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진짜 원단을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는가가 또 약간 좀 의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정용 티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일반 마스크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본인이 기침이 나고 재채기가 날 때는 그런 티슈로 이렇게 가려주고 막아주는 것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은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다 보니까 직접 원단을 사서 만드는 경우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는 키친타올로 만드는 방법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10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 물론 더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동안 방역당국도요.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위중한 상태에 있는 환자가 몇 명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10번째 사망자가 그 위중한 상태에 있던 환자의 즉 관심 있게 지켜보던 확진자 중에 나왔던 건지 아니면 전혀 예상 밖의 확진자 중에 나왔던 건지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동안 방역당국은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몇 명 있었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또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망자에 대해서는 정보는 저희가 잠시 들어오는 대로 추가적인 내용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 수는요. 84명이 추가됐고요. 총 97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돌파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정도 협의를 열고 이 코로나19 국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시민들은요. 지금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도요. 이 어려울수록 똘똘 힘을 뭉치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같이 발맞춰야 안 되겠나 싶어서 다른 분도 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그 외출 자체를 저지하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대구시에서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게 맞춰서 움직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외출을 자제하는 게 그게 도와주는 일이니까요. 이수정 교수님, 네. 이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네,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분대로 지금 자발적인 어떤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잠깐 나왔지만 왜 대형마트 앞에 줄 서시는 모습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네. 아마 그렇게 질서를 지키지 않았으면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이제 줄을 서셔가지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어떻게든 정해진 규율 아래서 이제 마스크를 구매를 하시겠다 그런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결국은 대구 시민들의 아주 모범적인 모습들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이제 과정 중에 외출을 뭐 자발적으로 이제 그 자제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깝기는 하나 네. 정말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한 사정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마스크조차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사실은 감염의 가능성 같은 게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외부의 출입을 좀 자발적으로 좀 자제하시는 게 그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금은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 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그리고는 이제 아마도 정부 기관에서도 이제 총리가 내려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이제 해당 공무원들, 해당 부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얼만큼 지금 고통 속에 놓여 계신 건지 좀 공감을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뭔가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심각한 단계로 위기 경보 단계도 심각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대 처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를 맡고 국무총리가 그 컨트롤타워 수장을 맡았습니다. 이것도 역대 최초입니다. 그만큼 지금 정부도 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마스크는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체감하는 마스크는 곳곳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런데 그 이유라고 짐작되는 대목이 하나 있다면서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국내 마스크 업체들이 국내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생산량을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들의 상당량이 다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품귀 현상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 전년 동기 대비 중국으로의 이제 수출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작년 2월 그리고 올해 2월을 비교해 보면 마스크 수출이 중국으로 간 겁니다. 네. 258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수출 금액이. 예, 수출 금액이 258배가 늘고 수출 중량은 88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 마스크 이제 수출이 적자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난달 중국으로의 수출로 인해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지 못할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요. 그래요.
중국에 수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정부가 또 이렇게 여럿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치정부와 우리 국내 한국에 있는 도시가 또 자매 결연식으로 또 맺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협력 차원에서 이 중국에 마스크를 제공하기도 한대요. 거기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그래요. 인도 주제라고 쳐요. 최진봉 교수님. 예. 분통 터지는 게 중국의 인터넷상에서 한국에서 건너간 마스크가 비싼 값에 팔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 온라인 몰 있잖아요. 쇼핑몰 같은데 타오바오하고 티몰이라는 두 군데만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 마스크를 치면요. 한국 글자로 선명하게 뭐 마스크라고 써 있는 그 포장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마스크가 얼마나 많이 중국으로 넘어갔느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버젓이 중국의 이런 인터넷 몰에서는 우리나라 마스크가 판매가 되고 있고 네. 심지어는 5개를 묶어서 얼마에 파냐면 우리 돈 25,000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한 개에 2,500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럼 결국 2배 이상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런 매점 매석을 하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출을 해서 이걸 판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도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더 엄격하게 해야 돼요. 오늘 물론 당정 협의를 통해 10%로 제한하기로 했지만 네. 그것도 필요하면 좀 제한할 필요가 있고 네. 또 이런 매점 매석이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 물품들을 뭐 박스채 떼가지고 불법으로 판매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네. 정부가 막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좀 더 그냥 탁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정책 행정 말고요. 진짜로 현장에 있는 우리 서민분들, 우리 국민이 이 마스크 하나에 대해서도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 정책을 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비싼 값에 팔고 있다니요. 그런데 신천지의 대응이 그동안 너무 분통 터졌잖아요.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에서 예배를 받고요. 지금 국내 확진자의 상당 비율이 60% 이상 비율이요. 신천지 지금 신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신천지의 지금 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동안 비협조적이다 이런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 교주죠. 이만희 총회장이 입장을 내놨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아 아나운서. 예, 첫 번째 특별 편지에 이어서 두 번째 또 특별 편지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해서 정부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라고 일단 쓰여져 있습니다. 협조해 왔다는 거예요? 예, 뭐 해석하기에 따라 의미는 달라지겠지만 협조해 왔습니다라고 일단 쓰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대구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 마음이 아픕니다. 신천지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신천지 전 성도 명단을 제공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신천지 신도가 전국적으로 2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만 명 전부를 공개했느냐?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이만희라는 사람이 쓴 특별 편지 제가 쭉 다 읽어봤어요. 어느 한 줄, 어느 한 구석에도 국민께 사과하는 내용이 한 줄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과 편지, 특별 편지라고 하는 편지의 가장 큰 문제는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어찌됐든 물론 신천지 교인들도 피해자인 건 분명합니다. 그건 뭐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신천지만의 독특한 예배 방식이나 포교 활동 때문에 이게 확산된 건 분명하잖아요. 네. 그걸 초창기에 처음에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또는 적극적으로 명단을 정부 당국에 제공하거나 방역 당국에 제공해서
거기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지어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 집행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뭐 과천까지 가서 네. 이런 상황까지 났다고 하면 네. 어쨌든 이런 일이 신천지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최소한 사과 정도는 해야죠. 네. 국민 앞에 미안하다는 마음을. 그런데 잘 협조해 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정인수격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열심히 하겠다 또는 협조하겠다 이건 좋은 반응인데 그 전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네. 또 하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그 대구 교회 외부에서 왔던 사람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어요. 정말 명백하게 정말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혹시나 누군가를 빼거나 아니면 제대로 공개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교주의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고 또 하나 전체 신도 명단 제공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네. 24만 명 정도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전부 다 공개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예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신천지는 철저하게 그 공개하지 않는 그런 전도 방식, 네. 포교 방식을 계속 해왔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곳곳에 전국 곳곳에 아주 조그맣게 뭐 복음방이라는 뭐 그 카페라는 공부방, 형태, 네. 공부방 이런 형태로 너무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그렇죠. 1대1로 성경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교제를 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다 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빼고 겉으로 보여지는 건물만 공개해서는 네. 그건 전체 공개라고 볼 수 없다는 것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중수본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사고수습본부 얘기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협조받기로 어젯밤 늦게 합의하였습니다. 중대본은 신도들과 국민들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교회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였고 특히 지난 23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시킨 이상 교회 측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강조하였고 교회 측의 전향적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이 자체도 지금 이만이라는 사람이 특별편집 두 번째에서 전체 신도 명단 다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불신이 생기는 이유가 지금 예비 신도격인 교육생 명단 포함 안 됐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현재 전체 신도 수가 한 21만 5천 명 안팎이다 이렇게 알려져 그렇게나 있는데 많아요? 사실 이게 연락처 갱신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돼서 수치가 좀 변동이 가능하잖아요. 아무래도 저것이 이제 공식적인 뭐 집계 자료라든지 이렇게 보기엔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만희 총회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신도의 명단을 정부에 제공하겠다라는 특별 편지까지도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신도 명단에는 정식 신도가 아니라 예비 신도, 이 예비 신도는 아직은 교육을 받는 교육생입니다. 네. 이 교육생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중대본이 신천지 측에 교육생 면담도 좀 제공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신천지 측에서는 이 교육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정식 신도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는 명단을 확보할 수가 없고 지회 차원의 예비 신도이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중앙 차원이 아니라 지회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전체 신도의 명단을 정부에 제공하겠다라고 하면 지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본이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좀 지회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 여전히 신천지는 뭔가를 감추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을까요? 신천지의 전 목사였던 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보를 한 것도 차이가 나고 전 명단을 뭐 24만 명인데 21만 명만 준다고 이런 어떤 말도 좀 차이가 있고 전 교인의 명단을 주려면 그 센터 수강자 명단, 그 다음에 복음방 명단, 또 친분 몇 명 사귀고 있다 이런 명단까지 해서 철저한 입족자를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수검사한다면 코로나가 좀 확산을 막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바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육생 명단까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도 지금 우려되는 거 있습니다. 신도의 수가 21만 명, 명단 공개한 수가 21만 명 정도예요. 이거 전수조사 가능할까요? 그리고 예비 신도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엄청난 행정력과 물량이 이제 필요하겠고 현재 방역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최대 검사 건수는 현재 7,500건이지만 더 늘리면 1만 건 정도 할 수 있다고 밝혀 있는데 네. 모든 신도들 이 검사만 한다고 해도 이제 20일 한 달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 명단 있는 분들 중에서 유증상자들은 먼저 자기가 신도임을 밝히고 먼저 검사를 받으신다든지 특히 명단에 빠져 있는 교육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신천지교에서 교육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좁은 공간에서 뭐 장시간 교육이 이루어진다면은 명단에 없지만 충분히 감염됐을 가능성이 많고 특히 대구에서의 어떤 교육생들이라고 한다면 대구지의 감염자부터 충분히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염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경기도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의 본부는 경기도 과천에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강제 진입을 했죠,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이게 이유가 지난 16일에 이 과천 신천지에서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가 어제 바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강제 진입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일단은 뭐 제2의 대구 신천지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군사작전에 준하는 방역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었고, 일단 오전에 이제 오전 10시 30분에 이 과천에 있는 신천지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도 명단을 빨리 확보를 하고 강제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이제 행동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기사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함께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과천 교회에 관련된 2월 16일 집회가 있었고 거기에 약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현재 2명이 또 확진이 돼서 그 예배 참여자 10,000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의 연고를 가진 신도들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역학조사를 현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뭐 초반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자료 확보에 큰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신천지가 이단 논란을 받고 있는 종교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수정 교수님, 종교시설에 대해서 지자체가 강제 진입을 한다.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다고 판단한 거겠죠? 네, 뭐 지금 이제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씨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지금 지자체의 장이 결국에는 강제 봉쇄를 한 겁니다. 이 종교시설을. 그리고는 지금 이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연유는 16일 날 이미 아까 말씀하신 과천에서 뭐 거의 1만 명이 집결한 예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의 서초구 그리고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더 많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런 강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지금 대구 경북에 계신 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의 이제 불안감과 피해는 더 어떻게 보면 상당하죠. 그런데 전국 곳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궁금하실 거예요. 생활 속에서 과연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우리의 현명한 방법은 뭘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는 잘못 알려진 사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관련 오해와 진실 Q&A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첫 번째 얘기는 뭘까요? 예, 첫 번째 Q&A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바이러스가 약해지나? 궁금한데 오늘 비 왔잖아요, 서울에. 예, 오늘 서울에 비 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 전국도 많이 비 왔을 거예요. 비 왔습니까? 예, 어쨌든 서울에서도 지금 비가 왔는데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했어요. 저 비에 바이러스 다 씻겨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요. 그 바보가 저까지 포함하면 2명이네.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혹시나 어디 묻어 있는 게 빗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을까. 공기 중에 혹이 있다면은 사라지지 않을까. 빗물과 함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진실은 어떤지. 김 교수님 답을 좀 해주세요. 씻겨 내려갔죠?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알려진 감염 경로는 그 밀폐된 실내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비말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비가 이제 실내에는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씻겨 나가기는 어려워서 그리고 아직은 이런 비와 이런 감염 증가율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김 교수님 미워요. 희망적인 말씀 해주시죠. 조금 씻겨 내려갔을 거라고. 네,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 이 불안한 마음속에서도 조금 웃는 여를 좀 가져보시라고 제가 농담으로 좀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좀 그런 희망을 좀 계속 가졌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Q&A 두 번째는 뭘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두 번째는 전자레인지로 마스크가 살균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이제 일회용 마스크를 주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재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 살균 소독을 하면 다시 쓸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저건 솔깃한데요. 전자레인지 그 살균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네. 일단은 그 관련 연구들이 조금 제한적이지만 그 C형 간염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한 실험은 아니고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그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로 했더니 한 350W에서 2, 3분 정도 하면은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떨어진다 이런 연구가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마스크를 이렇게 네. 그 쇠 부분은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만 넣어서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하고 또 이제 잘라서 그 필터를 이렇게 봤는데 그 필터의 그 성분에 따라서 이제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이런 성분이 있는데 폴리프로필렌 성분은 그 전자파에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폴리에틸렌은 전자파에 녹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제조되고 있는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의 필터의 성분들을 네. 조사하면서 혹시 이 전자레인지로 좀 그 쇠 부분을 제거하고 네. 좀 돌려서 쓰면 어떨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 필터 부분이 약간 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답답한 감은 있는데 일단은 크게 필터 손상이 안 되는 재질이라면 전자레인지 우리 플라스틱도 네네. 전자레인지 넣어도 안전한 그렇죠. 그런 게 있기 있잖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게 좀 개발돼서 또 쓰고 전자레인지도 좀 살균하고 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안 되는군요. 아직은 그런 정보가 너무 근거가 안타까워요, 없습니다. 진짜로. 네. 자, 코로나19 관련 궁금증 세 번째 Q&A는 뭘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세 번째는 뷔페에서 공용식기를 써도 괜찮을까? 진짜 예. 맞아요. 이게 이제 확진자 중 한 명이 뷔페에 다녀갔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뷔페는 불특정 다수가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공용식기 내가 써도 괜찮은 거야? 그럴 것 라는 같은데요, 불안감이 진짜. 네.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진짜 공용식기에 대한 요즘은 그 뭐라고 접촉 공포증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진짜 저런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리가 소화기 감염은 아니고 이게 호흡기 감염이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진 경우에도 손으로 해서 감염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손을 눈이나 코, 입 이걸 만질 때 접촉돼서 감염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네. 아직은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공용 용기로 전염된다는 증거는 없는데 네. 글쎄요, 이제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사용했던 어떤 만졌던 바이러스 이런 표면에 있던 것이 손을 통해서 내가 만져서 감염이 된다 이러면은 가능성은 있겠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28번 확진자까지 접촉자들을 쭉 조사했을 때 그 확진자가 이렇게 다녀갔던 마트나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를 사용한 사람들이 감염됐다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지만 밝혀진 사례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진짜 이거 궁금한데요. 회사에서도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뜯어보겠습니다. 공공장소의 손잡이 만져도 괜찮을까입니다. 방금 그 김명준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뭐 에스컬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 내에 문을 열고 닫아야 되는 그 손잡이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계단 손잡이, 지하철, 버스 손잡이들이 있을 텐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휴지를 갖고 다니면서 휴지로 감싸서 잡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우리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분은 오늘 문을 이렇게 열다 놓고 팔꿈치를 이렇게 열고 들어오던데 맞습니다. 네, 네.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뵀는데요. 아하. 네, 일단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자기 비말이 묻은 손으로 어떤 손잡이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손을 대고 또 그걸 자기 호흡기에 만졌다. 네. 그러면 감염될 가능성은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렇게 밝혀진 사례는 없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장소, 네. 이번에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의 그 어떤 집단 감염 사례를 봤을 때 왜 이렇게 그 안에서 많이 전염이 됐을까 하나의 추정 중에 계단을 내려올 때 잡는 손잡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는 그걸 통해서 감염되지 않았을까 이런 네. 추정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100% 안전하다는 관련은 없기 때문에 네. 자주 만지는 곳은 우리가 락스나 에탄올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네. 물론 청소 담당하시는 분이 해야 되겠지만은 뭐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된 분들이 스스로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닦아주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부분, 오해와 진실은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접촉하셨다면 빨리 와서 손을 씻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사실 오늘도 여러 번 브리핑에 나섰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바로 이 인물이 오늘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최진봉 교수님 누굽니까? 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왜요? 왜냐면요, 이제 연일 이 업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다 보니 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고 지금 헤어스타일 나오고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좀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민방위복에 그 머리 지금 뒷부분이 첫 번째 사진은 민방위복에 닿잖아요. 머리 뒷부분이. 두 번째 오른쪽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은 머리가 뒷부분이 안 닿아요. 그러니까 숏컷을 했다는 거죠. 안 그래도 단발인데 더 단발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머리 감을 시간도 아껴야 한다. 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그러네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머리 감을 시간도 네. 없기 때문에 짧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분이 얼굴도 수척이신 분이 사진으로만 봐도 금방 비교가 돼요. 그렇죠. 왼쪽과 오른쪽에 네. 보면. 아이고. 그만큼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 네. 그래서 정말 정쟁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저렇게 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는요. 이수정 교수님, 센터 안에 일단 샤워 시설과 뭐 재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저분들이요. 과장급 이상은 집에도 못 가고 저기서 숙식을 하면서 대책 마련하고 있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결국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장면은 저런 헌신적인 분들을 볼 때 용기를 얻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더 힘을 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네. 끝까지 좀 버텨주시길 맞아요. 기도를 합니다. 네. 우리는 정부를 믿습니다. 정부가요, 정말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역 대책을 계속해서 내놔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코로나19 뉴스 특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